트럭 짐칸 속 고철 더미 사이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밤 11시. 지금 이 트럭은 압록강 철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검문, 차 세워. 북한 경비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짐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나는 조선중앙텔레비전 수석 아나운서 박선희. 30년간 북한 전역의 거짓을 방송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발각된다면 즉시 평양으로 끌려가 총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배낭 속 USB에는 10년간 모은 북한 방송국의 모든 조작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통과. 그리고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없이 응원 감사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47분. 조선중앙텔레비전 스튜디오 대기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뉴스에 나갈 풍년 보도,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함경도는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어. 쉿, 조용히 해. 박선희 아나운서가 곧 올 시간이야.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선중앙텔레비전 수석 아나운서 박선희. 47회를 살면서 30년을 이 방송국에서 보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94년 20살의 나이에 이곳에 발을 들였죠. 그때부터 나는 단 한 번도 원고를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중구역 17층 특별 배급 아파트에 살았고 김정은 동지로부터 3차례 공훈 표창을 받았습니다. 인민들은 나를 조국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오늘 오후 2시 47분까지는요. 대기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오늘 원고는 준비되었습니까? 당 간부 2명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선희 동무. 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원고 뭉치를 건넸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올해 식량 생산량 전년 대비 120% 증가. 내 손 안에 원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정각. 나는 평소처럼 단정한 푸른색 한복을 입고 스튜디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빨간 온에어 램프가 켜졌고 나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그려진 붉은 입술,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텅 빈 눈동자.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평양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순천 지역 협동농장 취재였습니다. 봄철 모내기 준비 상황을 담는 특집 방송이었죠. 카메라 감독과 제작진 3명, 그리고 나. 우리는 새벽 6시에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낡은 초가집들이 나타났습니다. 오전 10시 농장에 도착했을 때 당 간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모범 농민 가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된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쌀밥과 된장국이 차려진 밥상, 환하게 웃는 농민 가족. 김정은 동지 덕분에 우리는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암송하듯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나는 원고를 읽었습니다. 사회주의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모습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우리는 농장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본부 건물 뒤편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니, 나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움푹 들어간 눈, 배만 볼록 튀어나온 모습. 소년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절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동무, 거기서 뭐 하십니까? 당 간부의 목소리에 나는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아, 화장실을. 이쪽입니다. 간부가 나를 재촉했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제작진은 오늘 촬영이 성공적이었다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7살 때가 생각났습니다. 1984년 아버지가 숙청당한 날. 당시 아버지는 평양시 당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반당 종파분자로 몰려 끌려갔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평양에서 쫓겨나 함경북도 탄광마을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체제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완벽하게 충성하겠다고,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17살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나의 완벽한 충성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평양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화장, 고급 한복, 특별 배급으로 윤기 나는 피부.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무엇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5월 7일 중국 베이징 방송 교류 출장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국영방송 간 협력 프로그램 논의차 사흘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 간부 2명과 함께였지만 호텔 방은 따로 사용했습니다. 첫날 밤 11시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 채널을 찾으려던 순간 화면에 영어 자막이 흐르는 뉴스가 보였습니다. CNN이었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평양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접경 지역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한 여성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제 고향은 청진입니다. 2023년 겨울 우리 동네에서만 23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평양 방송은 풍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8살 조카도 굶어 죽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월 10일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14년 경제보고서 발표용 GDP 성장률 5.2%, 실제 마이너스 3.7%, 식량 자급률 발표용 100%, 실제 중국 수입 68%, 평양 인구 발표용 320만 명, 실제 280만 명, 사망 추방 미공개. 페이지마다 이런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선이야, 미안하오. 나는 평생 거짓말을 만드는 일을 했소. 당신은 제발 진실을 찾으시오. 수첩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것 때문에 죽은 걸까요? 교통사고라던 그 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요?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베이징 호텔의 CNN 화면이 보였고, 순천 농장의 그 소년이 보였고, 남편의 수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내가 읽었던 수만 개의 거짓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24년 7월 2일, 방송국에 보이부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방송국 내부에서 반동 사상이 퍼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전 직원 사상 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주일간 방송국은 얼어붙었습니다. 요원들은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최근 외국 방송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까? 당의 정책에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7월 9일 새벽 5시, 후배 아나운서 김혜영이 체포되었습니다. 29살, 방송국 경력 5년 차였던 그녀. 전날 뉴스 원고 리허설 중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선배님, 이 통계 숫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 수치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원고의 오류를 지적했을 뿐.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당 정책에 대한 불순한 의도로 끌려갔습니다. 방송국 복도에서 보이부 요원들에게 끌려가던 그녀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습니다. 선배님, 살려주세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방송국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혜영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네. 사상 재교육을 받을 것이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점심 메뉴를 이야기하듯. 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고. 베이징에서 CNN을 본 것, 남편의 수첩을 발견한 것, 순천에서 그 소년을 본 것. 언젠가 들킬 것입니다. 7월 15일. 나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선족 브로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중국 단둥에서 무역업을 하는 척하며 탈북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방송국에서 중국 촬영을 갔을 때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남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선생님, 진심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얼굴은 북한 전역에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전화기를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7월 20일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만 석 달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10년간 모아온 돈이 정확히 3,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양 서성구역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 75세의 어머니는 당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내가 탈북하면 어머니는 연좌제로 수용소에 보내질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선이야, 내 아버지가 그랬단다.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살아서 진실을 말해라. 나는 괜찮다. 2024년 10월 15일 오후 6시 김정은 동지의 핵무력 강화에 관한 특별 담화 생방송 30분 전이었습니다. 분장실 거울 앞에 앉아 마지막 화장을 고쳤습니다. 석 달 동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는 배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간 조금씩 복사해 온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 원고 사본, 당에서 내려온 조작 지시 메모, 그리고 내가 직접 녹음한 파일들, USB 3개에 담긴 50GB의 진실이었습니다. 박선희 동무 5분 전입니다. 조연출의 목소리에 나는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붉은 입술, 단정한 머리, 푸른색 조선옷. 30년을 함께한 이 모습과 오늘로 작별입니다.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책상, 익숙한 조명, 익숙한 카메라.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원고를 펼쳤습니다. 친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30년간 수천 번 읽었던 그 문장들. 오후 6시 30분 빨간 램프가 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정은 동지께서 핵무력 강화에 관한 중대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막힘도 없었습니다. 30분간의 방송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태프들이 인사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웃으며 답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장실로 돌아와 화장을 지웠습니다. 거울 속 맨 얼굴에 이 얼굴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방을 챙겨 방송국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10월 16일과 17일 나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숨겨둔 미화 5,000달러를 옷 안감에 꿰맸습니다. 배낭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USB, 손전등, 여벌옷, 비상약. 17일 저녁 어머니 댁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내일 신의주로 출장 갑니다. 일주일쯤 걸릴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이야, 밥은 먹고 다니거라. 평생 해오셨던 그 말씀. 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딸. 10월 18일 오전 9시 방송국에 신의주 출장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 단둥 방송국과의 협력 논의차 사흘간 다녀오겠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군용 여행증과 통행증을 받았습니다. 정오,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열차를 탔습니다.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내가 30년을 살았던 이 도시와의 작별이었습니다. 오후 6시 40분 신의주역 도착. 브로커가 정해준 여관으로 갔습니다. 밤 10시 여관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네. 저를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40분쯤 걸었을까요? 압록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 단둥입니다. 저 트럭이 강을 건널 겁니다. 선생님은 짐칸에 숨으십시오. 밤 11시 15분. 나는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폐타이어와 고철 더미 사이 좁은 공간.
숨을 죽였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컹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북한 경비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 차 세워. 트럭이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짐칸을 두드렸습니다. 뭘 싣고 가는 거야? 고철이랑 폐타이어입니다. 긴 침묵.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통과.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철교를 건너는 소리. 10분, 20분. 그리고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 단둥. 2024년 10월 18일 밤 11시 50분. 트럭에서 내린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곳은 단둥 외곽입니다. 당분간 제 친척 집 지하실에 숨어 계셔야 합니다. 조선족 가정의 지하실. 폭 3m, 길이 4m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창문도 없었고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렸습니다. 최소 2달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북한 보위부가 선생님을 찾고 있을 겁니다. 10월 20일, 브로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큰일입니다. 그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역자 박선희는 조국과 인민을 배신하고 적국으로 도주한 민족 반역자입니다. 남자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30년간 함께 일했던 후배. 화면이 바뀌었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니. 눈은 퉁퉁 붓고 몸은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의 딸 박선희는 인민의 원수입니다. 저는 그런 딸을 낳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이런 배신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자와의 모든 관계를 끊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큰 소리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위층 사람들이 들을까봐. 그날부터 나는 지하실 벽에 날짜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10일, 20일, 30일.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습니다. 11월 5일, 브로커가 안경과 짧은 가발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머리를 자르셔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간 어깨까지 기른 긴 머리. 가위로 조금씩 잘랐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검은 머리카락들. 단발로 자른 머리에 안경을 썼습니다. 거울 속 낯선 여자. 이것이 나였습니다. 11월 15일 조선족 의사가 왔습니다. 쌍꺼풀 수술과 콧대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인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마취 없는 수술이었습니다. 10분간의 시술. 거울을 보았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박선희는 사라졌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년 여자만 남았습니다. 12월 2일, 브로커가 여권을 가져왔습니다. 리순자 42세, 중국 국적.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이틀 후 선양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십시오. 방콕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2월 4일 새벽 5시, 선양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배낭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달간 숨어 지냈던 단둥이 멀어져 갔습니다. 12월 5일 오후 3시 방콕 공항 도착.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음 분,
공항 출구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순자 씨? 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는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2025년 1월 3일 인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25년 1월 3일 오후 4시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와 국정원 차량에 올랐습니다. 박선희 씨, 당분간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경기도 안성,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사무소 1월 5일부터 석 달간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다른 탈북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1월 12일 저녁 식당에서였습니다. 한 여자가 내 옆에 앉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조선중앙텔레비전 박선희 아나운서 맞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목소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세뇌당했어요. 당신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 거예요.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은 평양의 선전 앵무새였잖아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나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카메라가 수백 개로 늘어나고 내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고막을 찢는 꿈. 거대한 마이크가 나를 삼켜버리는 꿈. 수백만 명의 얼굴이 나를 저주하는 꿈. 2월 18일 국정원 조사관이 찾아왔습니다. 박선혜 씨가 가져온 USB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매우 귀중한 증거들입니다. 나는 배낭에서 USB 3개를 꺼냈습니다. 10년간 조금씩 모은 것들, 방송 원고 사본 813건, 당해 조작 지시 메모 247건,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낭독했던 거짓 뉴스 녹음 파일. 조사관이 목록을 읽었습니다. 이것들은 북한 체제의 선전 시스템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3월 25일 하나원 교육이 끝났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작은 원룸이 배정되었습니다. 20평방미터 남짓한 공간. 평양의 특별 아파트는 100평방미터가 넘었었는데 4월 7일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밤에 잠을 주무시나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잠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제 목소리가 수백만 명을 속이는 게 들립니다. 상담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박선혜 씨, 당신도 피해자였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30년간 기꺼이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당신은 선택했잖아요. 탈북을.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제 목소리에 속았습니다. 5월 12일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진실의 목소리 증언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6월부터 나는 정기적으로 증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강연, 인권단체 세미나.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3일 탈북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팟캐스트 스튜디오. 탈북자 인권단체 자유의 소리에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박선희 씨, 준비되셨나요? 젊은 PD가 물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이크 앞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가 시키는 원고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빨간 녹음 램프가 켜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선희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30년간 아나운서로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간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수백만 명을 속였습니다. 풍년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 제가 경험한 것, 제가 숨겼던 것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평양 방송국의 진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틀 만에 조회수 10만이 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과 비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진실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늦었지만 그래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월 15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북한에 계신 어머니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출연하겠습니다. 10월 20일 밤 11시 대북방송 녹음실. 박선희 씨,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향해 말했습니다. 평양의 여러분, 함경도의 여러분, 저는 박선희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30년간 여러분께 거짓을 전했던 그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풍년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은 굶주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여러분은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굶주리는 동안 평양 특권층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추위에 떨 때 우리는 따뜻한 난방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딸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고. 2026년 3월 15일 유엔 북한 인권 청문회 증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각국 외교관과 인권활동가 200여 명 앞에 섰습니다. 저는 북한 선전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자료들은 북한 당국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해 왔는지 보여줍니다. USB를 제출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체제의 확성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2026년 5월 27일 서울 광화문 탈북자 인권 집회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반 전까지 북한 체제의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외칩니다. 제가 속였던 그 사람들을 위해, 제가 외면했던 그 고통을 위해. 집회가 끝나고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증언 덕분에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 건너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수용소에 계실지 아니면 이미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마이크 앞에 앉아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북한 배급제도의 붕괴. 한강변에 앉아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혼자 중얼거리는 이상한 여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조선중앙 텔레비전의 완벽한 아나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의 증인이었습니다. 30년간 거짓을 말했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진실을 위해 쓰겠습니다. 마이크는 더 이상 거짓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진실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박선희는 오늘도 그 무기를 들고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년간 거짓을 말했던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